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슬기로운 인터뷰 시간인데요. 좀 전에 그 전두환 씨 재판 관련해서 YEJ라고 하는 분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냐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죠. 전두환은 철옹성인가 이런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이런 식으로 화나시는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전두환 씨 재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 다시 얘기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슬기로운 인터뷰 지금 3부, 세 번째 슬기로운 인터뷰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 여당발 모병제 논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연구원에서 단계적 모병제를 제안했는데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쟁의 문제를 떠나서 인구 절벽이 코앞에 있는 지금 현실에서 특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만 분단 국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모병제 과연 지금 적절한가? 너무 시기상조인가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요. 얘기 들어보시고 어느 쪽 의견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문자나 유튜브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회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께서는 2019년 현재 지금 모병제 논의가 여당발로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네. 다만 정치권에서 이 모병제 얘기를 들고 나오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의는 할 수 있는데 이걸 왜 정치권에서 이렇게 들고 나오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정치권에서 나오는 거하고 그냥 일반인이 내는 거하고 좀 다른가요? 일례로 이게 만약에 모병제가 예를 들어 일종의 정쟁의 도구로 활용이 되거나 아니면 총선이나 대선에서 이렇게 활용이 될 경우에는 사실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례로 대만 같은 경우에도 과거 국민당 마인주 총통이 당선이 됐을 때 이 모병제를 들고 나왔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가가 호고 박수 치면서 모병제를 이 대선과 함께 이제 대만에 정착이 됐는데 이후의 폐해가 사실상 적지 않아서 그런 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좀 사회적인 담론이 우선 좀 담겨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거 허용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사실은 무죄 판결 받은 사람도 상당히 많은 지금 시대 상황이 좀 바뀌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쟁이 나도 예전하고 다르게 그렇게 막 사람을 많이 필요해서 하는 것보다는 디지털화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숫자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분들은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 소수에 불과하신 분들이고요. 또 이제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물론, 최근에 전쟁이 최첨단 무기가 활용되고, 또한 병력보다는 주로 이제 무기체계에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게 또 사실 전쟁이라는 것이 어느 환경에서 이제 시작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악 지형이 많기 때문에 뒤에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라크전과 달리 그만큼 많은 병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과는 우리가 지상으로 맞닿아 있고 또 주변 가운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일본 같은 경우에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총체적인 환경을 고려해 봤을 때도 적정 병력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향후 한반도의 그런 안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병력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 군 병력이 현재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재는 한 61만여 명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네. 2022년까지 이제 50만 명 수준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감축이 됩니다. 국방개혁 2.0을 통해서. 네. 그래서 주요 감축이 이제 육군 위주로 되고요. 해공군 병력은 사실상 이제 현재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데, 이건 한 2017년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병력 규모는 육군이 한 48만여 명, 해군이 3만 9천여 명, 공군이 6만 3천 명, 그리고 해병대가 2만 8천여 명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북한이나 중국, 일본 이런 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병력만 100만여 명이 넘고요. 우리와 같이 이제 징병제를 하고 있지만은 복무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한 10년 정도 복무를 하고요. 반면 이제 중국은 이제 모병제를 하고 있는데, 네. 230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것도 이제 2017년 기준이고, 다만 이제 생각하실 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가 13억에 달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되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5만 명 정도 되는데 인구가 일본도 한 1억 정도 되죠.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줬으면 합니다. 근데 지금 모병제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뭐 징병제를 해도 사람이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모병제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정점에 달했을 때 필요한 상황이지 당장 이것을 시작했을 경우에는 폐해가 사실 적지 않습니다. 일례로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도 과거 네. 징병제하다가 모병제로 이제 전환한 상황인데요. 근데 문제가 애초 이제 생각했던 병력이 한 20만 명 정도로 모병제를 하려고 했는데 네. 모병이 안 되다 보니까 20만 명을 지금 다 못 채우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아, 모병이 안 됩니까? 모병을 해도? 아.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 아무리 이제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도 사실 뭐 군대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사회에서 월급을 적게 받더라도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인식이 더 강하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은 사실 우리가 이제 징집자원과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부분적인 모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교라든가 부사관에 이제 모병을 하고 있는데 이 징집자원과 모병자원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분리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것이 이제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게 되면 이제 합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병으로 가거나 부사관으로 가거나 장교로 가거나 이런 인력 자원 내에서 굉장히 이제 수도 적어지면서 더 치열한 이게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만약 병에게 뭐 일례로 이건 예로 말씀드린 거지만은 예를 들어 월급을 300만 원 준다 그러면은 장교라든가 부사관들은 뭐 못하더라도 거의 1.5배, 2배 정도는 줘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건비로 대부분이 이제 국방 예산이 사용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최첨단 무기 도입하는 비용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사실 이제 돈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건데요. 우리나라 지금 전환에 그러면 모병제를 전환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 건데요? 사실 뭐 정확하게 지금 뭐 얼마가 들어간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징병제보다는 모병제가 군인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줘야 되고 또한 후생 복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징병제에 사용되는 인건비보다는 뭐 곱하기 2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사실 위원님께서는 전문가시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그 외국 같은 경우에 모병제를 하는 나라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지금 현재 그 돌아간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효율적이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 뭐 그 나라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꼭 우리 상황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병제를 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은 밖에 나가 싸우지 자꾸 국내에서 싸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많지 않은 병력으로 그렇게 지금 사실 세계 경찰 노릇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땅에 싸워야 되고 또 대부분이 이제 지상전을 치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병력이 많으면 좋겠지만은 뭐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정 병력, 즉 국방개혁 2.0에서 요구하는 50만 명에서 혹은 40만 명 수준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병제가 성공하는 나라도 있긴 한데 그건 나라마다 좀 실정이 다르니까 직접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40만 명, 50만 명 정도는 병력이 유지가 되어야지 안전하기 때문에 모병제를 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병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지막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계속적으로 이제 공론화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너무 이른 시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선이나 총선을 보고 한다 그러면은 그 폐해는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용으로 지금 이걸 꺼낸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당장 총선용은 아니겠지만은 혹시 저는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대선용으로 이걸 또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대선용으로요? 예. 왜요? 어떤 오히려 면에서? 총선보다는 대선에서 더 파괴력이 강합니다, 이게. 그래요? 예, 일례로 이제 뭐 대만 같은 경우에 우리랑 좀 정치 환경도 비슷하고 여야 정치 환경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비슷한데 이 모병제가 사실 대선에서 폭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굉장히 비참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왜요? 어떤 식으로 됐는데 결과가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들이 다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죠. 모병은 안 되고 병력 수준은 안 되면서 거기다가 이제 징병제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국민이 의무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질 좋은 이제 인적 자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네. 이제 모병제 하다 보면은 네. 모병이 안 되다 보면 이제 계속 기준이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네. 이제 생각지 못한 그런 좀 조금은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는 자원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군 전체의 그런 능력도 하향될 수가 있어서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 징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여성 징집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그건 사실 이제 모병제로 가기 전 단계로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지금 병력이 모자란다 그러면은 네. 사실 지금 우리가 예비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군에서 예비군 정예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예비군들의 정예화를 지금보다는 더 높은 수준으로 그야말로 그 전방에 있는 부대와 동일한 장비와 무기를 지급하면서 유사시에는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예비 전력을 좀 정예화하는 데 우선 투자를 해야 되고요. 네. 그게 만약 그걸로도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은 여성 징병제도도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돈이 아까 문제라고도 하셨고 또 여성 징집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병제 가기 전 단계에서 생각해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어차피 그러니까 사람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최소 40만 50만은 유지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또 돈 얘기도 아까 빼놓지 않고 하셨습니다. 그 미국의 압박이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정부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나라가 동북아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을 좀 강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방위비 자체는 지금보다 더 내야 된다라는 추세로 가는 게 네.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사실상 과거와 달리 이제 미국이 이런 대외 정책에 이제 군사적 개입을 덜 하겠다라는 미국 국민들의 그런 민심이 반영된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미국이 열심히 세계 정찰 노릇하고 있는데 왜 우리 동맹국들은 왜 우리에 대한 이런 예를 들어 방위비 같은 데서 지원 안 했지? 이런 여론도 미국 내에 상당하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지만은 사실 한미 양국이 얼마든지 협상한다면 접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미국의 전략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성들을 우리 정부가 좀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지리적 위치라든가 세계적으로 좀 차지하는 이런 그 군 전략과 관련된 문제에서의 그런 것을 좀 어필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저희가 반대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주장해온 군사국방 전문가인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김종대 의원께서는 이 김대영 위원의 얘기를 사실 잘 듣고 계셨기 때문에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의원님께서는 국방 전문가이기도 하시고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계속 주장해 오신 분으로서 2019년 현재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병제 논의 이게 과연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적절하다고?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늦었다고 보세요? 예, 지난 대선 총선 때 이미 다 논의가 됐던 건데, 네. 사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게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에요. 네. 뜻밖의 분들이 이제 모병제를 들고 나왔죠. 그런데 이걸 단순히 선거용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그 시간에 걸쳐 논의된 거기 때문에 이젠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고 또. 인구 절벽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군의 어떤 과감한 체질 전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를 확보했었어야 되는데 네. 선거 때만 반짝 얘기되고 와서 문제지 이 이야기는 적어도 한 10년 전부터 논의가 됐었어야 되고 지금은 새로운 안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국형 모병제 이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상황인식부터 말씀드리면은 한국 징병제는 현재 와해 직전이다.
와해 직전이다. 예. 그 사실상 한 귀퉁이부터 붕괴되기 시작했고 2025년이 되면은 이제 뿌리채 흔들릴 것이다. 이런 어떤 엄중한 인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던 2016년에 우리나라 21세 남자가 35만 명이었는데 네. 2022년이 되면 이 해가 이제 국방개혁이 완료되는 해예요. 25만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청년 인구의 3분의 1이 감소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5년 중반 이후에는 20만 명 유지도 안 됩니다. 또 3분의 1이 날아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매 한 4, 5년마다 인구가 30%씩 줄어든다는 거는 거의 뭐 엽기적인 수준이라고 경악할 만한 인구 감소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마치 징병제가 하나의 이데올로기처럼 작용하면서 변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걸 마치 어떤 하나의 그 고수해야 될 우리 사회의 어떤 절대적인 가치인 것처럼 주장하면은 아마 2025년 중반 이후로는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전환을 서둘러야 2025년경에 가서 겨우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좀 전에 우리가 연결해서 여쭤봤던 그 전문가께서는 우리나라는 최소한 이 상황이 다른 나라랑 틀리기 때문에 최소한 40~50만 명 정도는 국방 병력이 꼭 유지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안보가 괜찮을 것이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2022년에 국방개혁이 완료될 때 네. 우리나라 병력이 50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장교가 10만, 또 부사관이 10만, 이렇게 해서 20만은 직업군인이고 네. 나머지 30만을 징병된 군인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를 2025년에도 그대로 유지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외형적 장애인, 즉 그 신체가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장애인을 빼고는 거의 전원이 징병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나마도 그래도 모자랍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청년들의 질병이 갈수록 성인 질병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서유럽보다 청년들의 사회 진출 연령이 한 7년 정도 늦습니다. 서유럽엔 20대 초반이면은 벌써 직장에 진출하는데 우리나라는 30 넘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그러지 않아도 정년도 짧은데 이 사회적으로 일할 사람이 없는데 이런 상황으로 계속 징병제가 유지되면은 경제 성장 동력은 완전히 고갈될 것이다. 따라서 50만 병력 유지도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이건 국방부도 공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에 그 국방개혁이 끝나면 바로 또 국방개혁이 착수가 돼가지고 이제 40만 정도의 병력 수준으로 더 줄여야 되고 그러면은 20만을 징병으로 채운다는 얘기인데 40만인 경우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만 명 정도 가지고 이거 한국 징병제를 유지하는 무슨 제도적인 실효가 있느냐. 이 정도의 작아진 군대라면은 이제는 모병제를 통해 가지고 전부 직업주의가 충만이 된 전문가 군대로 전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인구도 줄어들면서 모병제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모병해서 올 사람이 있을까요? 모병의 어려움을 많이 거론합니다. 네. 그거는 어떤 급여의 문제, 돈의 문제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사회와의 단절감, 네. 또 이제 교고지 근무의 고충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병영에 4월부터 휴대폰을 보급하기 시작했고, 네. 우리 병사들도 이제 외출 외박을 자유화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군대 망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해보니 대성공이거든요. 고립감이 해소되고 또 군대에서 그래도 목돈이라도 챙겨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군대로 의미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성공이었죠. 그래서 군대 그 강력 범죄도 30% 이상 줄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군대를 만드느냐 여하에 따라서는 모병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단순히 모병이라는 제도 자체는 죄가 없다. 모병대로 성공한 나라가 얼마나 많느냐. 그거는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나도
신분의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다는 꿈을 제공하면서 사회의 고립감을 해소해주는 어엿한 전문가 집단, 직업주의로 양성해내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지. 이게 모병이 된다 안 된다 이걸 마치 노력도 안 해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2007년에 그 대만에서 모병제를 처음 발표했는데 지원자 부족으로 모병제가 여태 지연되고 있단 말입니다. 대만은 좀 우리나라하고 여러 가지 정황상 비슷한 측면이 많은데 이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과연 모병제라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니 물론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 노력도 안 한다 하면은 이거 사실 모병제는 위험한 제도 맞아요. 제가 모병제라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제도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경우에는 준비가 부족했고 또 마잉주 총통 시절에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굉장히 경제의 어떤 그 양극화 심화 또 청년 실업 증가 이런 사회적인 병폐들이 많이 증가하던 시기에 모병제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의 진로 설계에 있어가지고 군이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또 하나의 어떤 변수, 혼란이 된 거예요. 이건 실패한 모병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대만이 그렇다고 해서 모병제를 포기했냐? 아닙니다. 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어도 극복하고 가겠다는 거지. 징병제로 회귀한다는 얘기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네. 우리도 이 징병제가 절대선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대만보다 우리 상황은 더 절박하거든요. 인구 절벽 속도가 더 빠르니까. 네. 그렇고 사회 경제 성장 동력이 고갈돼가는 이 시점에 군대에서부터의 어떤 대대적인 저항과 혁신은 사회 전체에 긍정적 충격을 줍니다. 또 이게 군대만이 어떤 잘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의 미래를 재설계하는데 매우 중요한 디딤돌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지금 우리 청취자 의견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7833 쓰시는 분께서는 의무제가 아니면은 아무리 돈을 준다도 병역을 할까요? 이거 어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셨고요. 또 우리 3285 쓰시는 분께서는요. 모병을 하게 되면 월급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갈까요? 누가 돈을 너무 많이 달라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또 너무 적게 주면은 누가 그 돈 받고 가겠습니까? 이런 얘기 좀 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모병이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하사의 경우를 보시면 되겠어요. 구급 공무원이거든요. 그 대우가요. 네. 그런데 이제 전방 격오지 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이 붙고 하면은 대략 한 28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각종 주거, 피복, 급식 지원 같은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죠. 네. 그러면은 결코 나쁜 대우가 아닙니다. 게다가 장기 부사관으로 임용이 될 시에는 군인연금 혜택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연금이에요. 네.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아주 좋은 직장, 좋은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모병이 안 되냐? 지금 하사도 부족하거든요. 네. 그거는 지원율이 떨어지고 또 상당히 양질의 자원들이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는 군대에 대한 나쁜 이미지, 또 규율과 복종이라는 어떤 문화적 차이,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데 사회와 단절된 고립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율과 창의로 작동하는 네. 어떤 미국 군대 같은 경우, 또 서구의 군대 같은 경우는 군대가 굉장한 자부심이거든요. 이게 나한테는 사회 주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자 꿈입니다. 그러니까 단절이 되고 버려졌고 배제된다는 인식이 아니라 네. 군에 대한 존중과 예우, 그다음에 어떤 사회와 언제든 연결이 돼 있다는 하나의 어떤 고립감 해소,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군이 하고 있는 조치들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와 혁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우리 군대에 서서히 어떤 희망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이 점을 주목한다면 긍정적 에너지가 분명히 어딘가에 잠재돼 있고, 국가는 이거를 극대화함으로써 우리가 군대가 내 꿈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또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디딤돌로 인식이 된다면은 그럼 사정이 달라집니다. 모병제 국가들도 모병률이 떨어지는 때는 이 국가가 부정의한 전쟁을 수행하거나, 네. 아니면 군대 이미지가 나빠졌을 때인데, 그게 아니라
정당한 전쟁, 정의의 전쟁을 한다 그럴 때는 사회 엘리트가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요. 국가가 운용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네, 일단은 보세요. 장성 출신들이 이번에 처음 정의당에 입당한 이병록 준장께서 뭐라 그랬냐면 병사 월급 100만 원 정도는 우리 경제 수준에서 줄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100만 원 받고 과연 이런 그 모병제에 군인들이 갈 수 있을 것이냐? 또 그 이상 주게 되면 국방 예산 버틸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이제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닐 것이다라고는 하셨지만 저는 그래도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병사 월급 100만 원을 줘도 네. 지금 병사가 5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줄어드니까 네. 20만 명의 인건비가 절약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100만 원을 올려줘도 재정에 더 추가적인 소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그 100만 원은 이제 징병제 기반으로 발언이긴 하니까. 예. 예. 그러면 근데 모병제가 예. 되면 여기에서 곱하기 3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렇죠. 그리고 병력은 더 준다는 거는 네네. 또 감안을 하면은 대략 우리 당이 주장하는 한국형 모병제를 실시하는데 연간 추가 재원이 7조 원입니다. 7조 원이요. 예. 예, 7조 원입니다. 예. 자, 그러면 국방 예산 50조잖아요. 예. 여기에 7조 원을 투입하되 그 각종 병영 시설이라든가 장비의 숫자는 줄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 7조 원에서 절감되는 예산은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오히려. 그러면 예, 그렇게 되면은 대략 제가 보기엔 순수한 투자비는 3조 내지 4조면은 된다고 보입니다. 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돈입니다. 아, 충분히 가능하다. 오히려 국방 예산이 많이 있고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안 들어가는 돈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은 오히려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할 수준이다. 예, 그리고 워낙 병사 인건비가 지금까지 국방비의 4.2%로 거의 뭐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동안에 적게 준 게 문제지 어떻게 앞으로 많이 주는 게 문제입니까? 네, 그걸 지금까지 공짜로 썼는데. 아, 알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럼 그동안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만 억울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아이, 그런 갈등적인 접근은, 예. 네. 그렇게 따지면은 뭐 이 징병제고 모병제고 다 집어치고 저 참전용사들부터 예우해야죠. 네. 그럼 우린 군대 가서 네. 다쳤는데 우린 뭐냐 이렇게 하면은 네. 그건 순환논법에 빠져 답이 안 나오는 얘기죠. 네, 이 얘기는 제가 약간 좀 우스갯소리를 한 건데 사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지금 이 모병제 논의 뭐 찬성 반대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하필이면 이걸 왜 꺼냈느냐 이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정치적 이유야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처한 절박한 현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18개월 근무하는 징병된 병사들이 어떤 그 전문 분야는 많게는 기본 훈련 외에도 6주를 추가로 교육을 받고 심지어 3개월까지 화학병과 같은 경우 교육을 받아요. 네. 그러면 18개월 근무하는 동안에 넉 달을 교육으로 빼고 나면은 나머지 14개월 근무하는 게 어떻게 효율적입니까? 네. 이제는 군도 전문화되기 때문에 고숙련의 그 전문 병사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18개월 징병제를 유지한다 한들 그 변화되는 어떤 기술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군대가 지금 요구되는 기술과 직무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봐야지 이거를 징병된 병사들한테 맡긴다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그래서 가장 나이 어리고 네. 가장 경험 없는 병사들한테 가장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기는 이 병영의 역설을 이제는 모병제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